수술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후유증이 좀 남을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의사들 어떤 원칙은 뭐냐면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궁근종,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를 만나게 되면 적출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하이프라는 게 이 기술의 초창기부터 저는 여기 참여를 했었고 제가 좀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 기술의 초창기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하이프라는 어떤 시술의 어떤 프로토콜을 개량시키는데 제가 연구하고 논문을 쓸 여지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물론 하이프라는 게 좀 한계도 있어요. 아마 하이프라는 게 아마 제일 초창기 때 제가 처음 이걸 할 때는 매뉴얼 북이라고 하나 그런 프린시플 오브 하이프 매뉴얼 북에서는 분명히 하이프랑 색전술을 같이 하는 치료법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도 거기 소개가 돼 있었는데 금방 그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이프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하이프란 장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팔려고 했을 때 영상과학과 쪽으로 팔았는데 그 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이건 말아먹은 거예요. 영상과학과에 넣어보니까 산부인과 환자를 안 소개시켜줘서 그냥 장비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산부인과에 직접 팔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뭐냐면 대학병원에 못 팔아요. 대학병원에 이걸 들고 가면 산부인과에서 좋은데? 이게 위에 품위 올리면 야 그거 니들 장비 아니야 영상학과 거야 왜 니들이 이걸 올려. 그래서 커트 단수 굉장히 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개원가 쪽으로 많이 팔았는데 근데 이제 영상학 중재적 시술이라는 거는 이제 그 동맥 쪽으로 어프로치해서 쭉 카테터 넣어서 이렇게 혈관 쪽에 어프로치하는 그런 혈관 중재적 시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산부인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배우지도 않았고 겁도 나고 뭔지 모르겠고 저도 산부인과 선생님 좀 친한 분한테 내가 가르쳐 줄게 선생님 이거 해봐 하니까 야 나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게 사장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하이프만 가지고 근종을 치료하려고 할 때는 한 30%에서 50%는 치료를 못해요. 왜냐면 이제 하이프라는 건 주 에너지원이 열이랑 진동 에너지인데 이제 근종이라는 게 푸석푸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근종이 굉장히 피를 많이 끌어다 써서 물컹물컹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젖은 장작은 잘 안 타고 마른 장작은 좀 잘 타는데 이 자궁 근종이 좀 말라 있을 땐 하이프만 가지고 충분히 잘 되는데 한 30% 많게는 50%까지는 근종이 또 너무 커도 안 돼요. 너무 크거나 또 피가 많으면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전 치료가 되거나 또는 무식하게 계속 때리고 있으면 열이 주변으로 퍼져서 신경 손상, 피부 화상, 장 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옛날에 잠깐 소개됐던 프로토콜대로 이제 이 자궁 동맥 쪽에 약물을 써서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색전술은 그걸 영구적으로 플라스틱 파티클로 막아버려요. 그건 막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건 하이프 전처치로 하이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피가 좀 덜 흐르게 생체에서 분해되는 약을 좀 써서 이제 피가 좀 덜 흐를 때 그때 바로 하이프를 하면은 젖어있던 근종이 바짝 마르면서 치료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이프만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한 30% 많게는 50%는 치료가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색전술을 거는 거랑 하이프랑 같이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근종은 이걸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방식대로 하면은 치료가 다 잘 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 방식이 좀 어려운 게 저도 좀 외국 나가서 이걸 여러 의사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외국에서도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의료 제도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식 제도라서 의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전문의 자격증인데. 근데 외국은 보니까 제가 주로 이제 많이 돌아다닌 데가 이제 아시아권인데요. 특히 아시아권에 저 밑으로 가면 다 이제 그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식 의료 제도인데 거기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일반의가 할 수 있는 거, 전문의가 있으면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보여주고 해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법 체계상 나는 이걸 못해. 이건 영상과학에서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가르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면 이제 이런 방식대로 하는 의사는 아마 주변에서 이제 아시아권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이제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단 제가 가끔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가끔 드물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시술하기 전에 꼭 MRI를 찍어보는데 MRI 판독지상 악성도 조금 의심돼요. 그러면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악성이 의심될 때는 우선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수술로 보내요. 근데 보통 이제 대학병원 이렇게 수술 보내면 리플라이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희귀암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15년 됐는데 받았던 리플라이 중에 암 나온 건 한 번도 없고 다들 자궁근종 잘 수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리플라이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영상학 판도상 좀 찝찝하면 그렇게 수술로 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후유증이라는 게 아예 제로일 수는 없어요. 수술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배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 여기 손이라든지 뭐 팔, 다리 이런데 이제 찢어지고 꼬매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치유 반응 때문에 두툼하게 이렇게 좀 올라오잖아요. 그럼 배 안에 그렇게 이제 뚫고 들어가서 또는 째고 들어가서 뭐 자르고 꼬매고 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런 창상 치유 같은 그런 반응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이 장기와 장기들이 좀 이제 들러붙어요. 이런 흉터처럼. 그래서 복강경 한 번 하고 나면 다음번에 수술할 때 우리가 개복 수술할 확률이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뚫을 때 굉장히 위험해서 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 장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장유착이 생겼을 때 사실 뭐 그렇다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장유착이 생겨도 대부분 별 느낌이 없거나 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좀 가스가 좀 잘 차는 것 같아.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 운이 안 좋을 때는 꼬이거나 막혀요. 그러면 장이 엄청 팽창하고 거기서 이렇게 폐혈증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장 유착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응급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수술 자체가 또 유착을 또 잘 만들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과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후유증이 좀 남을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의사들 어떤 원칙은 뭐냐면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외의 대안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저는 우선 수술은 좀 최후의 방법으로 좀 보류하고 다른 방법들을 먼저 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의 위험성이 없냐.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고 이렇게 도로에 나가도 뭐 하루에 한 2명은 죽죠. 도로 위에서, 서울 시내에서. 근데 이제 뭐 빈도수가 낮으니까 타고 나가는 건데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정 빈도 이상으로 이제 죽기 때문에 뉴스에 보도가 안 된다 뿐이지 분명히 수술 중에 어떤 사망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출혈. 이제 우리가 복강경 포도 뚫을 때요. 이게 가끔 삐끗할 때 있어요. 무슨 막아 낀 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막아 낀 날에는 진짜 뭐 이상 사고 나요. 저도 대학교 레지던트 때 제일 기억에 사건이 교수님이 이제 복강경 포도 뚫다가 삑 했는데 이 안에 있는 큰 동맥을 뚫어가지고 이제 포토로 이렇게 피가 이렇게 폭 솟아 올라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우리 팀들은 다 빠지고 어느 순간 혈관외과랑 흉부외과 교수들이 막 와서 한 잔 살렸어요. 살렸는데 이제 배에 흉터가 크게 남았죠.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살았어요. 아마 개인 병원 로컬 뭐 중소형병원에서 했었으면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보위 때 갔을 때 가자마자 옆 동네 병원에서 사고가 크게 났어요. 복강경 포도 뚫다가 20대 23살 여자였는데 거기는 이제 작은 중소형 병원이라서 사망 사고가. 그래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복강경 같은 경우가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생활 하면서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위험했던 순간들, 막아 낀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전한 건 아니다 100%. 그 다음에 마취 사고도 있어요. 마취 사고라는 게 사실 마취 안전해요. 전신 마취. 근데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좀 허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전신 마취도 100%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전신 마취할 때 그 마취가스, 전신 마취 호흡 마취거든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그걸로 이제 가스를 보내서 전신 마취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동문 선배 병원에서 일어났던 얘기인데
그거에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호흡가스의 어떤 과민성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폐포가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간단한 맹장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그분도 이제 자기 수술하다가 놀랬던 게 갑자기 이 피부 밑으로 공기가 막 새어나와서 마치 그거 눈박 걷는 것 그런 느낌이에요. 누르면 뽁뽁뽁 소리나 그런 건데 깜짝 놀라서 쫙 부풀러서 이제 칼로 이렇게 째서 공기 빼면서 근데 마취과 그 선생님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부검해 보니까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마취가스에 의한 과민성 반응 그게 없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신 마취라든지 어떤 수술이 어떤 사망률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또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시대가 변했는데 시절이 이미 그렇게 째고 꼬매는 시절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자궁 근종이 있다면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보다는 시술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자궁 근종은 생기고 커지는 게 체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적인 체질. 그러면 의사들은 어떤 질문을 옛날에 던졌냐면 자궁 근종 가지고 수술을 받았을 때 그럼 남은 여생 동안 또 수술 받을 확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6에서 25% 확률로는 또 수술을 받더라. 근데 이런 얘기를 환자분들은 잘 안 해줘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근종 있는데 수술해요. 환자한테 얘기해 줄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수술하지만 남은 여생 동안 또 수술 받을 확률이 한 16에서 25%고 나이가 20대요? 그러면 25% 훨씬 더 상회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까 고민할 때 마치 이번 근종이 마지막 근종인 것처럼 좀 약간 오해, 착각해서 결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근종이 마지막 근종이 아니다. 또 생겨서 또 수술 받을 수 있다. 요걸 염두에 두고 치료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색전술 같은 경우는 우선 색전술보다 먼저 설명드리면 색전술을 그렇게 영구적으로 이걸 막는 거는 저도 좀 지양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자궁 동맥이랑 난소 동맥은 좀 약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동맥을 영구적으로 막으면 난소로 가는 혈류가 한 30%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체질에 따라서. 그러면 그 난소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전술 같이 일반적인 색전술은 저는 좀 거는 건 반대하고요. 그렇게 이제 분해되는 거, 몇 시간 뒤에 사라지는 거 이제 그걸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이프 같은 경우는 초음파 에너지로서 뭘 째거나 꼬매는 게 아니라 몸 바깥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게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